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걸었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또 냈어요. 부동산에 15번째네요. 그럼? 15번째요? 제 생각에는 한 30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야. 15번째. 아니 근데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대통령 어떤 정책을 낸다고 바로바로 시장에 반응해가지고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노무현 정부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대실패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또 직접 본인이 여기에 직접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강한 톤으로. 보수 정부도 실패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근데 또 비슷한 스타일로 수요 억제하는 거, 다주택자 규제하는 걸로 지금 비슷한 스타일의 정책으로 또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저는 수요억제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건 예, 뭐예요? 공급 정책을 공격적으로 예. 지금 압박을 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6만 호 발표는 공공부제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시장에 예. 신호만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일단 갖고 있는 거 내놔라 하는 실질적 공급에 대한 어떤 현상을 끌어낼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이제 공급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거고, 예.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만 돌아봤을 때는 실무자들이 와서 막 정책을 계속 던졌어요. 22번인가 던졌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좀 버티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 의지다. 예. 이 부분에서 부동산 이 공급에 있어서의 다주택자의 물량 반드시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들어와야 이 효과가 더 날 것이다 이런 계산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박타자 반대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개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안 나서 집값 안 잡히고 더 오르고 예를 들어 문재인 전 정부 때처럼 그러면 그 관은 오로지 대통령이 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좀 위험할 수도 그럴 있지 수 않나? 있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네, 뭐 그렇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의 배경은 지금 어쨌든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코스피 지금 어제 5,300이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 유동성이 옮겨갈 때가 있다 예. 보는 거고, 옮겨가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낫다, 이런 정책 방향을 뚜렷이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 것 이외에 예. 다른 정책을 내놓은 건 없어요. 뭐 그렇죠. 아직 뭐 보유세 그러니까 인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계속 유도하는 압박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논리라는 게 상당 부분은 투기 세력에 의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부족론인데 실제 공급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예.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게 굉장히 과장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거든. 예.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계속하면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해요. 그럼 진짜 값이 올라.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그거에 아주 강하게 맞서겠다. 그러니까 반대의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는 거죠. 예. 매물이 나온다, 집값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유도를 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예. 저렇게 거듭 15번이나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시는 게 단지 정책적 의지뿐만이 아니라 정치 전략적인 의도가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거요? 그래서 집값 안정과 투기에 맞서는 세력, 예. vs 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 이거 갈아치기. 그렇죠. 예. 이렇게 만약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만들면 예. 불리할까요? 저는 지금 야당이 저렇게 지금 말하자면 비리비리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코 불리한 전선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한 서너 번 나올 때까지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지금 매일매일 대통령이 메시지를 쏟아내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건 없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네. 있어요. 이거 프레임인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아니 비슷한 얘기를 윤희숙 전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계산 끝났다. 서울에 무주택자가 50% 훨씬 넘는다. 많죠. 훨씬. 그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갈라치기 하면 여당에게는 훨씬 이게 표현이 이득이 된다.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자 그런데 윤타짜 네. 대통령의 저 정책적인 의지 또는
정무적인 표 계산 이거를 야당이 특히 야당의 현재 수장은 뭐 어쨌든 장동훈 대표니까 장 대표가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근데 장 대표 이거 뭐야 페이스북 메시지 보면 이거 뭐죠? 예. 그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에 딸립니다. 저는 이제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 저 여기 이제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마유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 성공하실 빌겠습니다. 뭐 잘 되나 봅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 야당 대표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게 네.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뭐 비꼬는 거냐. 살짝 비꼬다가도 난 이제 이 전선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뭐 국민의힘 당직자나 대변인이면 뭐 비꼴 수도 있는데 당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싸울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지적할 게 많이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너 안 하겠습니다고 하면 그럼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항복 받아줍니다. 네? 항복 받아줍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아니 항복을 받아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냥 보기에도 예. 민주당이 야당복이 철철 넘친다고 하는데 당 대표가 이런 얘기 하시면 예. 저만 해도 이렇게 몇 개 지적하려가도 또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장동혁 대표 말을 잘 들으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전설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대가.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특히 집이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각 가구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경제적 자산인데 이거를 정책으로 유도한다는 거에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 이 정책을 하는 거냐. 세금을 올린다? 그럼 토해내겠지 하지만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심리. 예. 그리고 코스피가 5,300 올리지만 내 주식이 그만큼 오른 거하고는 등치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자산 묶음도 다르고. 그걸 생각해서 여기로 간다 하는 단순한 도식이 이 오픈된 세상에서 작동할 거냐.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 말씀하신 그것들에 대한 평가는 예. 좋지 않을 거다. 제가 지금 가장 유심히 보는 거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주 구역 지정.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랑 같이 봐야 되죠. 알겠어요. 장타짜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딴 세상 얘기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잡주? 얘기하는 게 어? 잡주? 아니 잡주도 그렇고 부동산 대책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예. 서울의 집값 높은 데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예. 저런 정책들이 내거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나랑은 좀 상관이 없다.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고. 그 얘기는 이 아까 정치적인 표계산 뭐이 그거는 인정. 그건 인정? 그거는 인정. 예, 예. 그럼 득 여당에겐? 아니 당연하죠.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거 한 줄만 나와도 아니 잡고 안 잡고 결과는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줄만 나와도 그냥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집값 예. 지금 막 언론 보도 보면은 매물이 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집값이 뭐 5억이 뭐 하락해서 내놨다 뭐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까봐 지금 안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실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것만 해도 집값이 안정화되나 예. 이제 좀 떨어지려고 그러나 그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선거 앞둔 여당은 그러는 속으로 웃고 있다. 여당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서울시장을 탈환하는데 네.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하는데 서울시장 저는 선거용. 이렇게 막 지금 16번째 17번째 메시지 본인이 내는 거는 예. 자신감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조급함? 답답함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나 코스피 5천 했잖아. 나 예. 집값 잡을 수 있어. 이거 같고 조급함은 야 서울시장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집값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예. 부처에 맡겨놓으니까 이게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돼. 내가 드라이브 걸어야지. 예. 뭐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내용 말고 예.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면모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약간 유의해야 될 대목들도 있어요. 뭐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 아. 쪽하고 약간 외교적 마찰이 있었던 거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제 약간 과유불급일 때가 있어요. 그런 점은 좀 경계해야 되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 예, 예. 본인의 그 X 계정을 예. 통해서 거의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 단독을 하고 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강요들도 모르는 게 그 X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알려지니까 예. 과연 저게 이제 좋은 모습인가. 근데 정책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본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알아야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고 준비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금 저는 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 어찌 됐든 간에 지방선거 앞두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냐면 시장을 앞서가는 게 아니고 시장을 따라다녔어요. 투기가 발생하면 또 찔끔 대책 내놨다가 또 풍선 효과가 저희 가서 나타나면 또 찔끔 대책 내놓고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길목을 미리 쳐나겠다라는 것 같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한강벨트 눈치 보느라고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같은 걸 못 할 거예요. 예. 근데 하는 겁니다. 어. 역발상이에요. 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표의 결집을 만들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구도를 만드는. 어허. 그래서 만약 저게 진짜 정치 전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거면은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서 예. 그 일종의 이제 선거의 귀재다 저거는. 저거 100패예요. 국민의힘이 저게 딸려 들어가면. 근데 이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속도. 왜냐하면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뭔가 주문을 하면 그게 너무 더디게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국무에서 많이 조금 질책하는 부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막 던짐으로써 결국에는 이 시장에 속도감 있게 영향력을 주겠다는 건데 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거 4년이나 유예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손해볼 장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걸 유예하던 것을 결단하는 거라서 전혀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정책적으로도 그러고. 손해볼 게 없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썼거든요. SNS에 부동산 값 잡는 거 이재명 한다 못한다. 저는 일단은 상승폭은 줄여서 한다. 짧게 한다. 한다. 박다짜 한다 못한다. 뭐 이미 저는 가격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한다. 더 오르지 못하게는 만든다. 더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예요. 예.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그 한다는 보유세 올린다로 들려요. 그래. 올려야지, 그다음 100%예요. 예. 그다음 100% 올려. 당연히 올려야지. 그래도 못 잡.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 못 잡는다. 잡아요. 자, 장사자 못 잡아요. 못 해요. 못한다. 시장을 어떻게 이겨요? 알겠습니다. 한다 못한다. 딱 갈리네. 왼쪽 저 한다 못한다. 아부하는 겁니까 지금? 해버린다. 예. 이 본방 불가 들어가서 저 시장 논리라는 게 얼마나 가짜 논리고 허구의 논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아이 그거 시간이 하면은 시간이 없어. 공접 떨어져. 그거는 하지 마. 회생부터 다른 얘기여서 강의를 너무 오래 해줄게요. 걸려요. 한다 못한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동욱 대표 재신임 투표 한다 안 한다. 일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근데 뭐 이미자 의원인가 뭐 100% 수용을 조건으로 그러면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표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미자 의원이 당 대표도 아니고 예. 별로 그렇게 거기 그 말씀의 중요도는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니까. 예. 아니 근데 대부분 이런 재신임 투표나 뭐 국민 투표 이런 거는 투표를 건 사람이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그러면은 지금 장동욱 대표도 뭐 어쨌든 재신임 투표 잘 걸면 뭐 투표율 이런 거 감안하면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쫙 이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위험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두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건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겨도 상처뿐이 영광이다.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상처가 더 깊어지냐 마느냐의 차원인데 재신임을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임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꼭 재신임에서 50만 넘기면은 나머지 임기 하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것까지 걸었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거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가 그걸 가지고 재신임을 걸고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한밤에 후보 바꾸는 것도 전당원 투표라고 해서 쓱 넘어가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를 만한 것을 당 대표 재신임이란 큰 거를 걸고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을 더 연장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고 빨리 국면 전환을 하겠다 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이제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취지는 알겠는데
뭐 양쪽에서 다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퇴로를 주는 거 아니냐 저거. 오히려 저 찬성 나와가지고 네, 그냥 물러나야지 무슨 뭐 재신 편에 이런 거고. 음. 또 지금 당 주류 쪽에서는 굳이 뭐 여기서 번거롭게 음. 뭐 이런 거여서 안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대한과 미래 전체 의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 제안이어서 예. 비중 있게 검토될 것 같지 않은데요. 장타짜 보기는 어때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재신을 왜 봐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아니 만약에 했는데 네. 재신임은 됐지만 찬반이 한 55대 45 나오면 그게 재신임이에요? 아닌 거죠. 그러네. 불신임이잖아 정치적으로. 그걸 예. 왜 합니까? 그러면은 장 대표 체제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장타짜.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일단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계속 이제 19일 날 보자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재준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사형 무기징역 나왔을 때 예. 지난번과 똑같이 탈당한 분인데 우리가 왜 언급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럴 하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 진짜 망했다. 야, 자, 큰일 났다. 하고 뭐 다 들고 날 수도 있고 예.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날 선고가 났을 때 박성훈 대변인이 나오는 순간 그럼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당 대표가 나와야 돼요. 지금 계속 박성훈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예. 원론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몇 솔직히 번을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하나만 한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맞는 최종심을 뭐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 잘못 얘기하면 1심 판결 네. 못 받겠다. 최종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그걸 대변인 그렇죠. 하더라고. 한두 이상의 분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오. 이미 이제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골목을 딱 막아섰잖아요. BTS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하는 순간 우리도 당신을 손절하겠다. 누구 때문에 당대표 됐냐.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구서 내미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고성국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그 지지를 잃으면 예. 지금 당내에 무슨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그것마저 잃으면 진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장타자 얘기한 얘기를 우재준 의원이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냐하면 장대표 거취에 대해서 우재준 의원은 좀 묘하잖아요. 친한 계기도 하지만 또 현 지도부니까 당신은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2월 19일이 되면 뭔가 변곡점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12월 3일 얘기했고 구형 얘기했고 2월 19일 우리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카드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예. 계산이 있는 거지. 그리고 등장인물 고성국, 등장인물 전환길이에요. 그 제명 카드 19일날 쓸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이 사형구역에서 먼저 쓴 거는 그 다음 플랜을 짠 거죠. 그래서 저는 고성국 전환길이 결국에는 그 버팀목을 해줄 거고 예.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정상인 척을 하는 행동들을 보일 겁니다. 어? 정상인 척. 그게 어떻게 그전에는 비정상적인 당 운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필리버스터 썼죠 한번. 예. 그다음에 단식 카드 썼죠. 한동훈 제명 카드 썼죠. 그다음에는 이제 남은 거. 정상인 척 야당 대표 행세를 할 거예요. 민생 챙기러 다니고 영수회담 제안하고 하면서 예. 본인은 그 역할을 하고 안에서의 어떤 그 너저분한 윤어게인의 세력을 지탱하는 건 고성국, 전환길, 그 다음에 그 누구 있어요? 윤리위 있는 분도 있고, 예. 이런 분들이 당을 쭉 지탱할 거다.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알 거예요. 본인은 그냥 막대기예요.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예. 고성국 전환길과 등을 돌리는 순간 본인은 사라져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19일날 만약에 사형 또는 무기 나와도 잘못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가는 거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뭉개고 간다. 그럼 체제가 그러면 그러고 뭉개고 가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타자 유타자 얘기는. 흔들릴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예. 장동혁 체제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겠죠. 흔들 수 있다. 그 비밀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재준 의원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격감을 줘가지고 네. 진짜로 막 휘청할지 아니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노수징계 이럴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싸움이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19일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얘기를 해도 반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말씀하신 그 두 분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예. 그 파워에 비해서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룰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니까. 예. 근데 또 기존처럼 똑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이제 그때 장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떠한 자세로 나올 거냐 예.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까요? 그냥 뭐 비판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이 움직여야 이게 뭐 현상이 바뀌는 거죠. 참 조용해. 예. 근데 이제 의원들은 지방선거는 일단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고 예.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은 더더욱 예. 뭐 장동혁 대표가 저런다 한들 영남권에서 크게 선거 결과가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일부 의원들이 비판하고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또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광역 단체장들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부산시장은 아예 빠졌고 예. 그다음에 인천시장도 오세훈 시장의 그 주장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예 물러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19일 날 장동혁 대표가 기존의 그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당 내부 비판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예. 달라질 건 없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한 초선 비례대표 예. 의원 쪽에 얘기를 했어요. 절호의 기회다. 예. 19일이. 그러니까 배현진, 정성국 이제 뭐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 예. 윤리위에 뭐 올라가 있잖아요. 예. 절호의 기회다. 당신들 막 장동혁 공격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명당해라? 돼서 그래서 제명당해라. 음. 윤리에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미래가 나올 수 있다. 나와가지고 한 9명 정도 되잖아요. 한 대표 좀 비례가 좋아하는 비례대표 한 9명 정도 안 돼요? 제명을 안 해주지 당원권 정지. 아니 그래서 그냥 막 더 그냥 강력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당원권 정지 2년. 아니 그럼 난 제명해달라고 계속 그냥 네.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인마. 그래서. 그 제명당해가지고 바깥에서 좀 새로운 울타리를 마련을 하는 거 어떻겠냐. 예. 처당이 있어봤자 뭐 하겠냐. 다음번에 공천 받아봤더니 뭐 되겠냐. 그때 뭐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알겠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야지.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3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네 타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볼게요. 야, 요거 자녀들 있으시죠? 예. 16 아니 저건 다 저 두 분은 16 훨씬 넘었고 다 성인이죠. 다 성인이에요. 다 성인이죠. 나만 미성인 미성인 몇 살이에요? 11살. 아이 멀었네 투표하려면. 예. 아니 근데 이 얘기 왜 했냐면 16세로 낮추자고 어제 장 대표가.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18세 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죠. 교실의 정치화. 예? 그때 생각하면 뭐 난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이 애들 교육 환경을 완전히 망친다 민주당이 예. 그렇게 공개했던 것을 기억. 예. 그러면 16세면 교실에 더 정치화잖아. 말도 안 되죠. 그 왜 주장대로 꺼냈을까, 하면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18세 연령을 낮췄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을 그대로 대입해서 물어볼게요. 당신들은 그러면 그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16세면 더 낮은 연령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엄청 신경 쓸 나이에요. 예. 이 말하자면 진학에 대해서 16세 정도가 고1부터. 근데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선거권을 주고 그러면 선거권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또 학습을 할 것이냐 또 그런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 민주시민 교육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무슨 애들에게 선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전에 하는 정치 이념적인 교육 아니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거기다 헌법을 넣었죠. 민주시민 헌법 교육이다. 그럼 예. 헌법 교육도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냐라고 이 정도로 좀 첨예하게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데 예. 이거를 툭 던지고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걸 이슈 전환용으로 하는데 이거는 수기 과정이 상당 시간 필요한 문제다. 자, 아니 뭐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은 정책. 제안을 한 배경은 이제 10대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예. 상당 정도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보수화됐다. 심지어는 이제 극우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심심찮게. 그게 이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의외로 음? 10대, 20대, 30대예요. 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겨냥한 것 같고 예. 뭐 정치적 셈법은 그런데 전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10대들의 정치의식이 보수화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정치적인 교육이나 토론이 아니고 예. 유튜브에 의해서 견인된 측면이 많아요. 아. 혐오 기반이에요. 예, 예. 혐오 기반 보수와 혐오 기반 극우화입니다. 그거를 정상화하려면 오히려 이걸 이제 제도화해서 투표권을 주고 제대로 된 어떤 이 정당 정치가 거기에 예. 영향을 미치도록 하면 꼭 저는 그렇게 되려는
이 전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용할 만하다. 다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16세인 나라들 많아요. 나는 찬성에 반대요. 두 분. 많아요. 두세 군데밖에 없는 아니 걸로 아니 아는데? 꽤 많아요. 그래요? 영국이랑 오스트리아가 16세보다 좀 낫대요. 음. 약간. 쿠바. 예. 쿠바는 쿠바는 선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별로 관심 자. 의미가 없고. 그래서 두 분은 찬성? 반대? 16세? 이 시점에 들고 나올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해본 소구하는 거죠. 그 10대. 그냥 해본 거. 그냥 해본 결국 거라는데. 몇 년 지나면 이분들이 예. 투표권 갖게 될 테니 예. 미리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아마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요? 좀 보수적으로 센 발언을 하면 반응이 있더라. 예. 그걸 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어. 모 최고위원이 뭐 반중 발언하고 하면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게 막 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그 기반한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고. 보수화된 10대들에게 야, 몇 년만 있으면 너희들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니들 우리 찍을 거지? 뭐 이런 장 거? 대표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러네. 16세 하면 다음 총선 때 18세 되니까 그렇죠. 당장이 너희 아니잖아. 편이다. 니들은 우리 편이니 이런 2년 후에 뭐 있어요? 총선 있잖아. 거. 그 16세가 18세 되는데.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한 가지 16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예.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세계 정치도 이게 이 이념적으로 극단화돼 있잖아요. 예. 이 극단화된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연령 문제를 저는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16세가 들어오면 양 극단의 이 진영 대결 자체의 스펙트럼만 넓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숙제는 극단화되는 이런 대립의 정치부터 정치인들이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6세 정도는 논의해야 되는데 조금 생뚱맞긴 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16세인 나라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거 잘 많아요. 모르세요? 어우, 그래서 본인은 찬성이야 반대요? 반대죠. 왜? 예? 그걸 듣고 싶어. 16세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지 않아?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제의한 것 자체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시사인이라든지 한국일보에서 이 청소년들의 극우한 문제에 대해서 심층 기사를 썼거든. 그걸 보니까 그들에게 투표권 주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국민의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 의무 중에 하나인 이 투표권을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나라는 좀 불러드릴게요.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니카라과, 에콰도르, 몰타 16세입니다. 옳다. 이런 아니 나라들. 꼭 그렇지는 않고 벨기에도 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의회만 뭐 한다든지 독일이나 확실하게 영국도 예, 영국은 낮아요. 지방의회 하는 나라도 있고 선택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꼭 무슨 일반적은 뭐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요거 아까 10대 보수화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18세에서 29세 정당 지지율 민주당 26.1 국민의힘 45.1 전체는 민주당 43.9 국민의힘 37. 근데 요거만 보면 18세에서 29세가 확실히 국민의힘 높게 나오긴 했네요. 자, 그리고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18세에서 29세에서 가장 높게 나왔어요. 70대 부정평가가 35, 18세에서 29세가 37. 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여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의 심화 버전은 본방송에 불가해서 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할 거냐면 야당 내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배현진 의원 잘리나, 친한계 괴멸하나, 오세훈 시장은 왜 갑자기 엄청 치고 갔나? 나가지, 박형준 시장은 왜 조용하지,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무소속 지역구 요거 할 겁니다. 예고. 잘려요. 자, 여당 내전 해볼게요. 여당 내전 심화 버전도 본방송에서 할 건데 일단 건강한 내전. 건강한 내전. 내전이 건강한 게 어딨어, 전쟁인데. 아니지. 네? 이거는 이제 이 면역 세포를 만들려는 이제 그래요? 내전. 그럼 저쪽 자. 국민의힘은 면역 세포를 잡아먹는 내전. 그런 거예요. 그럼. 예. 그 내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에피타이저로 요거 1인 1표제. 야, 이게 관철됐어요. 찬성률은 낮아졌는데 어쨌든 통과. 그러면 이제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당은 내 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거가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당 대표를 연임을 한다면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연임하면 총선 공천권을 근- 그러면 내 거지. 근데 과제가 있죠.
이게 두 번째에 올려서 6대 4라는 얘기도 있고 52대 48이라는 어떤 제적 기준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통과됐어요. 과제는 뭐냐? 6대 4에도 40%의 반대가 존재하고 52대 48에도 48의 반대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 1인 1표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모든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에게 저는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숙제예요. 예. 그러니까 1인 1표제의 시작은 했으나 어. 결국에는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갈 것인지 예. 이거 사하고요. 40%나 48% 무시하고 가잖아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전 그래 좀 평가해요. 그래요? 아니 독이라고 말하면 이제 궁금한 게 친명계에서 이거 조직적으로 안 돼. 통과시키면 안 돼라고 반대했어요? 안 했죠. 그 왜 조용했던 거야? 그럼 친명계는? 독이 아니라 보약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 소장님 안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 엄청나게 타격 받을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야 8월 달에 연임되는 거 이거 쉽지가 않겠네? 예.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중앙위원 투표에서도 이겼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상징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위원 구성이 결국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뭐 당직자, 보좌진.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정청래 대표 손 들어주면은 8월달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다. 합당과 관련해서도 친명 또 청와대에서는 약간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찬성표 던져주면 정청래 대표에게 힘 실어준다. 이런 정치의 의미를 알 거라고. 네. 그런데도 과반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야, 이 중앙위원회에서 과반이 넘었으면 대의원에서는 내가 그리고 권리당원에서는 확실히 더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보약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서타짜 이게 일종의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인 건데 네. 만약에 친명계에서 조직적으로 야 이거 부결시켜 이번에 지금 합당까지 걸려 있는데 이거 통과시키면 정청래 대표 탄력받아 막아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냐? 그러니까 친명 뭐 친청 대결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그 대결이 아니라는 거지. 대결을 했다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움직인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냥 둔 거예요. 중앙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둔 건데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좀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투표를 왜 안 하냐 하면서 조급하죠. 왜냐면 이게 부결되면 사실상 식물 대표가 돼버리거든요. 두 번째 올렸는데 1인 2표제가 이게 또 안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움직인 것 같은데 친명 조직에서 안 움직인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결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 이게 이제 이슈가 못 막은 거야? 안 막은 거야? 아니 이슈가 1인 1표제잖아요. 예. 그거에 반대하는 저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중앙위원들은 없어요. 명분상? 방향은 다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 60대 1이었던 걸 20대 1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 위에 서 있는 의제였어요. 아 명분이 반대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거지. 오. 반대를 조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상보다 반대가 많이 나온 이유는 예. 이게 이제 합당 제안과 맞물려서 어허.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대한 찬반 비슷하게 진행이 된 면이 있어요. 아. 때문에 1인 1표제 그 이슈 자체라면 당연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상식인데 지난번에 이게 이제 재적 과반을 미달해서 그렇지 찬성이 78%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에 비하면 이번에 60% 정도 나온 거는 찬성표가 많이 줄었잖아요. 아 그럼 반대표가 많은 걸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반대표가 늘어난 건데 이게 이제 이 합당 제안이나 이에 대한 거부감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 거고 또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열심히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혹여 지난번처럼 재적 과반 미달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부결될 수 본인이니까. 있어서 직접 정청래 대표가 전화도 하고 동료도 하고 예. 그리고 환경이 유리해진 건 분명하죠. 이렇게 되면 이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하고 이 당원 권리당원 투표도 이기고 여론조사도 이기고 대의원에서만 8%가 졌어요. 예. 이제 그걸 완전히 지금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그 1인 1표제 국민의힘은 원래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슈가 아닌 거죠. 원래 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정 대표가 이거 통과하고 나서 한 얘기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일년은 1894년 동학 농민들이 시작했다.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쁘다. 그 1인 1표제 통과를 동학혁명에 비유하고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럼 이 논리대로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라 민주정당이네.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예. 저희 칭찬하려고 그 말씀하신 것 같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겠죠. 근데 1인 1표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뭐 민주당의 또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권리당 저 대의원들한테 가중치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인 1표제를 바꾼 게 이렇게 동학 저 농민 운동에 비유할 만한 일인가 뭐 싶어요. 개인의 자유 의지니까요.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유 의지. 아. 자유 의지지. 예. 자유 의지의 총합 아니에요 당 대표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1인 1표제 통과됐으니까 정청래 대표의 위상을 확인해 줬어요. 예. 합당도 될 가능성이 커요. 응? 민주당이 커다란 재앙이 시작된다고 봐요. 왜요? 뭐 망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굳이 이거 해야 되라는 반응을 보인 상태에서 계속 일사천리로 가면서 계속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얘기가 비주류 여당 대표에게 나와요. 요거 이제 개파 수장 눈치 안 보고 투표할 수 있다니. 그럼 그 전 사람들은 다 개파 수장인 거예요. 개파 해체될 겁니다. 자기부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있었고 그러니까 동학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1894년까지. 오, 그럼 우체제 그럼 누구야? 고부군수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나간 거야 그러면? 일단 그런 건데 자기가 전봉중.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로 당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져서 이대로 쭉 그냥 갈 거냐.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 본인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줄 사람이 이현주 최고밖에 없는 거냐. 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특구 약하죠. 예. 약하죠. 약합니다. 황명선 최고.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제가 그냥 쭉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5년 공무원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을 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근데 제가 볼 땐 큰 수단이 없어 보여요. 그럼 당내에서 여의도 정치하겠다는 정청래, 뭐 조국 이런 분들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슈는 이슈대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잡아야 되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만 붕 뜨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1인 1표제 국민의힘은 쭉 해왔다. 네.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그동안 1인 1표제 안 한 게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독특한 특성이 독특한 있었지. 특성이 있죠. 그건 뭐 대의원제가 들어왔던 것들은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좀 봐야 예. 돼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왜냐면 있는 거지. 이 대의원들의 구성 자체가 예. 김대중 대통령이 30년을 그 민주 그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결국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 예. 거기에 헌신했던 당원들이 대부분 지금 지역에서 있는 대의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네. 평민당 때 그런 분들을 지역 현장들이 가면 대의원으로 추대해 줘야 돼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예. 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1인 1표밖에 안 되는 거야? 넌 한 20표 줘야지. 한 50표 줘야지. 그러면서 민주화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헌신했던 분들에게 대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뭐 6개월 뭐 1년 이 당비를 낸 부분 당원들 소중하죠. 예. 하지만 당내 그 자산들도 안고 가야 되니까 그걸 잘 하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는 몰라요. 예.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합당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유리한 전선으로 8월에 뛰어든다 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인 1표라는 것들이 이게 1인 1표제를 관철한 사람에게 표가 가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고 예. 1인 1표제에 큰 가닥을 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어요. 그러면 이건 참전을 하고 안 하나의 적극성의 문제였고, 지난 전당대회와 다가올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통령의 그렇죠 태도와 예. 결정에 따라서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슨 뭐 1인 1표 합당되면 예. 모든 게 이제 정청래 대표로 이제 이렇게 수렴된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인기는 높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고 그렇죠. 힘도 세고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 수 있는 수단도 많다. 많죠. 안 쓸 뿐이지 지금. 뭐 1인 1표제하고 개파 정치의 종식을 연결시키는 거는 상당한 비약이 있고요. 예. 그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개파 보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수에 줄 서지 않아도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개파 보수 누구? 민주당의 공천이 뭐 과거의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네. 근래에 이루어졌던 그런 각종 선거의 공천이 전부 개파 보수의 의중대로 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개파하고 1인 1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1인 1표는 좀 상식적인 거고 당연히. 근데 1인 1표제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모든 정당의 의사결정을 당원의 총의로
혹은 당원의 총의를 내세워서 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기괴한 파퓰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예. 그럼 당 지도부가 왜 필요하고 어허.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이 정치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관료밖에 더 돼요. 그러면 지도부가. 예. 그런 방식의 정당 운영을 꿈꾼다면 이상한 계파를 만들 수 있어요. 강성당원이라는. 그걸 오히려 지금 경계해야 될. 왜냐하면 목소리 내는 당원들이 계파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김어주 씨 같은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자가 돼요. 예. 오히려 그걸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아니 서영주 소장 말대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데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예.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 예. 이런 거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럴 수 아닙니까? 있겠죠. 예. 아, 나 근데 진짜 그게 궁금해. 아까 서타자가 얘기했던 대통령이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는 당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안 되지만 한국 정치 현실상 알게 모르게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게 전달이 되고 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대통령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보를 이제 김민석 총리를 내보내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힘에 겨워 보여요. 힘에 겨워 보여. 힘이 아주 힘에 붙여 보여요. 대통령이요? 예, 이번에 2연타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난번 한병도 원내대표가 된 것을 보면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친문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친명이 음.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좀 가깝다. 그래서 예.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날라갔어 지금. 예, 근데 날아갔는데 이제 친문 친노 정청래 대표랑 좀 가까운 분이 원내대표까지 됐단 말이야. 지도부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지 않느냐. 예. 이번에 또 2인 1표제 저렇게 통과됐어요. 어? 당에 대한 주도권을 대통령께서 완벽하게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아, 진짜. 그래서 힘겹고 버거 보여.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계속 나는 당대표가 로망이에요라고 하면서 예.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현 상태대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못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못 나가요? 김민석 총리가. 에이. 내가 앞서 얘기한 건 정청래 대표가 못 나올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딱 두드려보고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면 이건 대통령 뜻이라고 해석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딱 두드려보고 계산이 안 나오면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SNS에다가 몇 줄 딱 쓰면 이게 당무개 비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참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아니 그렇죠. 알게 모르게 많죠. 현실상. 근데 이게 아니, 대통령- 통할까 지금? 저는 통할- 이 국정 지도를 보면 통할 수도 그럼 있고. 그거부터 봐야 되겠네. 통할까 안 통할까는 요번에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근데 아니면 경기도지사, 저는 서울시장 이런 거. 김민석 총리가 네. 그 당대표가 로망이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예. 이미 전당대회 조기 경쟁이 점화됐어요. 김민석 총리가 올해 총리직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저 의사를 밝혔다는 건 빨리 나온다? 6개월이나 남았는데 6개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지금 의사를 밝힌다는 건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에요. 예. 나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저는 시사한 거라고. 근데 외부의 치어리더한테 지금 한 방 엄청 세게 맞아가지고 뭐 그렇긴 그러기 한데 상태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출마 의지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누구를 내보내고 뭐 이런 거는 하더라도 예. 그건 물 밑에서 아 그렇죠. 하는 거지. 그리고 해석만 남는 거지. 대통령이 대놓고서 나 이 사람 지지할 거에 내보내.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여당 내전의 예상 결과와 심화 버전은 본방 불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도 타짜 본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